내가 지금 당장 간다고 장모님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발인 때나 갈 테니까 알아서 잘 보내드려. 남편이 저한테 이 말을 던지고 낚시 가방을 챙겨 나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은 제 친정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아무도 이해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윤서진이라고 해요. 남편 도윤과는 회사 선후배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입사 초부터 성실하고 다정한 선배로 소문나 있던 사람이라 저 역시 그 성실함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도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과도 자주 다니고 개인적으로는 친구들과도 종종 낚시를 즐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중심이 낚시더라고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딘가로 낚시를 떠나느라 저는 늘 혼자였어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아니고서야 저희 둘이 온전히 함께 보내는 주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요트 낚시 일정이 있다며 아침부터 짐을 챙겼어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 거 알지? 오, 미안. 근데 이거 친구들이랑 몇 달 전부터 예약한 요트라서 못 빼. 저는 그때마다 서운함을 삼키며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괜히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 적막함이 유독 크게 느껴지곤 했죠. 주변 사람들한테 서운함을 털어놓으면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 안 피우는 게 어디야. 요즘 남자들 그 정도면 양반이지. 솔직히 말해서 여자 만나고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네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어요. 취미 하나쯤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그게 결혼 생활의 지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실 연애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데이트 약속이 잡히면 낚시 일정을 미루던 사람이었고 제 생일이나 기념일은 늘 먼저 챙겨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특히 아이 계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낚시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게 어쩌면 책임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도피가 아니었을까 나중에서야 짐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취미 때문에 제가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길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예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 씩씩하고 건강하시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수술을 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우신 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눈물로 몇 달을 보냈어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간병인을 따로 구할 형편도 안 되었고 오빠나 언니도 없이 저 혼자 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실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회사 일이나 사소한 일상을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가 알면 좋아하실 텐데. 엄마 좋아하는 노래 틀어놨는데 들리시죠? 의식이 없으신 걸 알면서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그렇게 말을 건넸죠. 의료진들도 가족의 목소리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노력에도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머릿속엔 여전히 낚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어느 주말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죠.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낚시에 동호회 사람들과 배 위에 있어 신호가 잘 안 터진다며 한참을 받지 않았죠.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어두운 새벽길을 달려야 했어요. 남편은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연락이 되었고 미안하다는 말보다 낚시 조항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 간병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주말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 이번 주는 벌써 몇 주 전에 잡아둔 낚시 모임이라 빠지기가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몇 번을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어요. 저는 조금씩 이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뜻밖의 곳에서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회사 팀장님은 제 사정을 알고는 별다른 말 없이 반차나 조퇴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서준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지금은 어머님이 우선이니까 업무는 신경 쓰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대한 지장 안 가게 할게요. 가족보다 회사 사람들이 오히려 제 사정을 더 헤아려준다는 게 그때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참다 못한 제가 시아버지께 서운함을 살짝 내비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죠. 다 늙은 노인네. 저렇게 숨만 붙어 있으면 뭐하냐? 돈 낭비다, 돈 낭비. 시간 낭비고 빨리 죽는 게 널 도와주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사돈이라 해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물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딸인 제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히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곤 하셨어요. 아직도 병원 다니고 그러니?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늙었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 친척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 저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도 그는 그저 아버지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치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죠. 당신은 아버님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엄마 얘기잖아. 에이, 원래 우리 아버지 말투가 좀 그렇잖아. 나쁜 뜻은 없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틀리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이 사람도 다르지 않구나 싶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무례함조차 감싸고 노는 모습에서 저는 이 결혼의 균열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 동료인 지연에게 힘든 마음을 자주 털어놓곤 했습니다. 서진아, 너 진짜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도 저러시고 남편은 도움이 안 되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아니, 장모님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낚시가 눈에 들어와? 어떻게 매주 가니, 매주? 진짜 너무하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 눈에도 이상해 보이는 상황을 정작 당사자인 남편만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건 오히려 친정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매주 반찬을 챙겨 병원으로 가져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진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네가 쓰러지면 네 엄마도 더 마음 아파할 거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관심이 그 시절 저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결국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오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슬픔에 잠긴 저를 두고 낚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방금 돌아가셨다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임원들 다 오는 사내 낚시 대회라 내 진급이 걸려 있어. 내가 지금 간다고 장모님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발인 때나 갈 테니까 알아서 잘 보내드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홀로 텅 빈 빈소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았어요. 향냄새가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온종일 절을 올리고 또 올렸죠. 다리가 저려오는 것도 잊은 채 오는 손님마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나누며 눈물을 훔쳐야 했어요. 친척들이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저 급한 일이 있다고만 둘러댔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남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와 미련이 조금씩 말라가는 걸 느꼈죠. 사람이 진짜 힘들 때 곁에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형태만 남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죠. 남편과 시댁에 대한 모든 정을 저는 그날부로 차갑게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낚시터에서 배에서 선착장으로 뛰어내리다가 발이 틈새에 끼어 다리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마침 빈소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발인을 미룰 수는 없었죠. 아버지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남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고 다음 날 예정대로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고 소식은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수술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남편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슬픔보다는 어쩌면 이것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서늘한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태어나자마자 저를 불러들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만 번갈아가며 저를 몰아붙였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더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오히려 명료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달까요? 이제 남편이 저렇게 됐으니 네가 내주 잘해야 한다. 가족인데 당연히 네가 직장 그만두고 병수발 들면서 뒷바라지 해야지. 누가 하겠니?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자가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 그냥 옆에서 좀 돌봐주면 되는 거잖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어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실 때는 빨리 죽는 게 낫다고 하시던 분들이 정작 자기 아들 일에는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고분고분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작은 안전장치였어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평소 며느리인 저에게 그렇게나 떵떵거리시던 시아버지마저 위암 판정을 받고 알아눕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그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분이라 그 소식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며칠을 우셨고 남편도 휠체어에 앉은 채 아버지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죠. 그런데 정작 저에게는 그 슬픔이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그분이 제 어머니께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공교롭게도 아들과 아버지 두 남자가 동시에 병상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집안에서 몸이 성한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함께 사는 시누이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간병 부담이 고스란히 저에게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했죠.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똥 좀 받아내야지. 이 집안 여자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니? 집안 살림도 부족한 형편에 두 사람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자리를 비우다 보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몸도 마음도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아내라는 이름 때문에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는 걸요. 날이 갈수록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나왔죠.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옳게, 우리 오빠 저렇게 됐는데 회사가 대수야? 가족이 먼저지. 정작 본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오빠나 아버지의 병간 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침내 참아왔던 것들을 모두 쏟아내기로 결심했죠. 그날도 시댁에 불려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야윈 얼굴의 시아버지가 식탁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계셨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다 늙은 노인네 숨만 붙어있으면 돈 낭비니까 빨리 죽는 게 돕는 거라면서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당신이 뱉었던 그 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어서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간호한다고 부서진 네 다리가 살아 돌아오기로도 하니? 그때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식탁 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제 말에 대꾸하지 못했죠. 저는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상상해왔는지 몰라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언젠가 이 사람들 앞에서 제 진심을 낱낱이 쏟아내는 상상을 하며 버텨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상상이 현실이 된 순간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장모님 장례식 버리고 간 낚시, 그 대가야. 이제 제대로 치러야지.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얘 서진아,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라. 저는 그 손길을 조용히 뿌리쳤어요. 어머니, 저 이제 이 집안 아무 미련도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단 한 번도 헤아려 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혹시 이런 제 선택을 두고 아픈 사람을 둘이나 두고 매정하게 떠났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 역시 그 선택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나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맬 때 그들은 제 슬픔을 헤아리기는커녕 빨리 죽는 게 낫다는 말로 상처를 줬어요. 물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딸인 제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남편은 진급을 위한 낚시 대여를 택했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과 도리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제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아프고 힘들어지자 그제야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저에게 모든 걸 요구했죠. 저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만큼만 저도 그들에게 돌려준 것뿐이었죠. 사실 남편이 다치지 않았다면 이혼하고 바로 끝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늦어진 것뿐이었어요. 저는 짐을 챙겨 시댁을 나섰어요. 거실을 걸어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님도 제 사정을 듣고는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홀로 감당해온 병원비 영수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어요.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 새삼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시댁 쪽에서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그동안 제가 병원비며 생활비를 홀로 감당해온 기록들이 명확했기에 결국 순순히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텅 빈 새 집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제 삶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짐 정리를 하나씩 해가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사놓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했던 물건들, 미뤄뒀던 취미용품들을 정리하다 보니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후련했죠.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진짜 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시댁이니까 하는 이유로 스스로를 개수로 억누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법조차 잊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어떻게 장모님 장례식을 안 올 수 있죠? 저는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학원 진학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였는데 결혼 후에 남편의 취미생활 맞춰주느라 늘 뒷전으로 미뤄왔던 꿈이었죠.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과 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혼자만의 시간을 되찾으며 조금씩 일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요가도 배우고 책들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온전히 제 시간을 채워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시간은 있었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무지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저를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가끔 어머니 산소에 들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털어놓곤 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사람들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엄마 딸답게 잘 살아볼게. 봉분 옆에 놓인 작은 국화 화분을 정리하며 저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때면 마치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버지도 요즘 부쩍 밝아진 제 모습을 보며 좋아하세요. 서진아,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참 기특해 할 거다.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이제 네 인생 제대로 살고 있으니.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못까지 열심히 살아볼게요. 누군가는 제 변화를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그리고 그 후련함은 지금까지도 제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고요. 사람이 힘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앞으로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요. 말뿐인 다정함이 아니라 정말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진심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